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회귀분석 기초 개념 위주로 이제 3차 시에 걸쳐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나 전통적인 통계학적인 접근법으로서 회귀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드렸었고요. 오늘은 회귀분석의 기초 네 번째 시간으로서 다중회귀분석과 다중상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중회귀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회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의 차이가 뭐였죠? 그죠?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 즉 예측변수의 수가 이제 2개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단순회귀분석에서는 이제 1개인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다중회귀분석은 사실 단순회귀분석을 이해하셨으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예측 변수, 즉 설명 변수의 수가 이제 2개 이상인 경우, 그때 우리가 다중회귀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각 예측 변수의 고유한 예측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 다중회귀분석입니다. 자, 회귀 모형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회귀식이 여기까지였죠. 자,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자, 왜냐하면 아까는 예측 변수가 1개였으니까. 자, 여기다가 예측 변수가 이제 여러 개 줄줄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다 첨자에다가 몇 번째 예측 변수인지에 대해서 넣어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측 변수, 두 번째 예측 변수, 줄줄이 가서 이제 P번째 예측 변수까지가 모형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예측 변수 앞에 회귀 개수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회귀 개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단순 회귀 분석에서의 회귀 개수하고 유사하긴 한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다른 예측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성취도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했어요. 자, 종속 변수가 성취도예요. 그리고 x1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동기로 했으니까 동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x2가 뭐라고 할까요? 지능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성취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성취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능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오버랩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능이 없는 상태에서 동기만 가지고 성취도를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동기가 성취도를 설명하는 부분은 여기 교집합에 해당하는 이 전체가 될 거예요. 또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지능만 가지고 성취도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면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이제 지능이 성취도를 예측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동기하고 지능을 동시에 투입했잖아요. 그러면 이 동기와 지능이 공동으로 성취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 공동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딱히 동기가 혼자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지능 혼자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동기가 고유하게 혼자서 설명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거고요. 또 지능이 성취도를 고유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자, 이처럼 다른 예측 변수의 존재를 통제한 상태에서, 즉 그 값을 고려한 상태에서 한 예측 변수의 값이 1점 올라갈 때 y 값이 몇 점 올라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회귀 개수의 해석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절편은 아니고 이 회귀 개수에 대한 해석이겠죠. 자, 그러면 이 비제로는 뭐냐? 역시 이제 절편이에요. 얘는 의미가 똑같아요. 아까는 이제 예측 변수가 0일 때 y 값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예측 변수도 0이고 두 번째 예측 변수도 0이고 모든 예측 변수의 값이 0일 때 기대되는 y 값이 몇일 것인가 그게 절편입니다. 자, B1 말씀드렸었죠. 자, B1, B2 이렇게 쭉 나갈 텐데요. B1은 지금 예측 변수가 1번부터 P번까지 이제 P개의 예측 변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B1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예측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있죠. 이 나머지 변수들의 영향력을 다 통제한 상태에서 첫 번째 예측 변수가 고유하게 예측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 그거예요. 또 B2는 어떻게 될까요? X2라는 예측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예측 변수들 있잖아요. 그런 예측 변수들의 그 영향력을 다 통제한 상태에서 고유하게 X2가 Y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 그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했더니 이 X1에 대한 회귀개수가 0.35가 나왔고요. X2에 대한 회귀개수가 4.82, XP에 대한 회귀개수가 0.005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 0.35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X1이라는 점수가 1점 증가했을 때 Y값은 0.35가 증가하겠구나. 근데 그냥 X1이 1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다 통제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X1이 고유하게 미친 영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X가 1점 올라갔을 때 0.35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언뜻 보기에 X1, X2부터 이제 XP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변수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가 뭔 것 같으세요? 자, 얼핏 보기에는 X2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4.82이기 때문에 X2라는 변수가 가장 영향력이 높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회귀 개수들은 표준화되지 않은 비표준화 회귀 개수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살아있다 그랬죠? 단위가 그대로 살아있는 척도가 원래 측정했던 척도 그대로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산출한 회귀 개수라는 거예요. 얘를 이제 비표준화 회귀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비표준화 상태에서는 이 각각의 변수가 가지고 있는 단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개수가 크다고 해서 그 변수가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앞에 개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예측 변수의 단위가 촘촘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위 자체가 작으면 이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커질 것이고 이 XP처럼 이 앞에 있는 개수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XP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단위가 큰 변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변수의 영향력이 작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연구자가 나는 이 각각의 예측 변수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알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표준화 회귀 개수입니다. 자, 표준화 회귀 개수는 베타 개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비표준화 회귀 개수는 원래 단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미를 반영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했었잖아요. 아까 킬로그램, 센티미터 이걸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값 자체가 의미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값이죠.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여러 예측 변수가 있을 때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변수를 표준화해서 단위를 맞춰주면 그러면 예측 변수 각각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겠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표준화 회귀 개수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단순 회귀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변수를 표준화한다라는 것은 원래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원래 x 값에 대한 표준화 점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표준 점수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회귀식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비표준화 회귀식하고 형태는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 이제 베타로 바꿔줬죠. 예, B라고 썼던 걸 다 베타로 바꿨잖아요. 이것은 이제 기호인데요. 약속인데 이것은 이제 표준화 회귀 개수를 비표준화 회귀 개수와 구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베타라는 것을 쓰자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측 변수가 두 개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측 변수가 x1, x2 이렇게 두 개일 경우에 회귀 개수를 산출하는 공식입니다. 자, 베타1은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요. 자, 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베타1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베타1이라는 것은 이 x1에 대한 회귀계수인데요. 자, 여기 공식을 보시면 자, 먼저 분자에 rx1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r은 상관계수라고 그랬죠? 이 x1이라는 첫 번째 변수와 y 값 사이에 가지는 이 상관계수에서 뭐를 빼줬냐면 x2와 y가 가지는 상관과 x1과 x2가 가지는 상관을 빼줬어요.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 아까 그림을 간단하게 다시 그려보면 자, 여기 이제 y가 있고요. x1이라는 예측 변수와 x2라는 예측 변수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x1이 y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x1과 y 간의 그냥 상관관계. 자, 이 전체겠죠? 그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를 빼줘야 되냐면 x2와 y가 가지는 이 상관관계 이 부분과 또 그 중에서 x1과 x2가 공유하는 부분, 이 부분에 이제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을 드러낸 상태에서 고유한 요만큼, 네, 요만큼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본다. 뭐 그런 개념으로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른 변수, 지금 같은 경우는 변수가 두 개였기 때문에 이 x1에 대한 베타 계수는 x2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x1이 고유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화 회귀계수의 해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아까 비표준화 회귀계수하고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자, 이 부분인데요. 기억해 보시면 아까는 다른 예측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한 예측 변수의 값이 1점 올라갔을 때 y가 몇 점 올라갈까? 그게 이제 비표준화 회귀계수의 해석 방법이었잖아요. 이 표준화 회귀계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를 없애줬기 때문에 1점이라든가 뭐 1cm라든가 이런 식으로 원래 단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위를 사용해야 되냐면 표준 편차를 한 단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그러한 점수 체제를 가지는 변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이제 20이라는 게 표준 편차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변수를 표준화하기 전에는 점수 자체가 뭐 1점, 2점 이렇게 점 단위였거든요. 하나의 그냥 1점 단위였어요. 근데 이걸 표준화한 다음에는 몇 점 단위로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표준 편차가 20이기 때문에 20을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봐서 요거를 1SD, 1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죠. 그래서 1 표준 편차가 지금 20점이기 때문에 한 단위 올라갔을 때, 다시 말해서 20점 올라갔을 때 y가 몇 SD 단위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y도 역시 단위가 없기 때문에 y 자체가 가지고 있는 표준 편차 단위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자가 회귀 분석을 수행했고 그 결과로 표준화 회귀 계수가 이렇게 산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시험에 대해서 불안을 가질수록 성취도는 낮아질 것이고 음수죠. 또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성취도는 높아질 텐데 그 정도가 0.4이고 또 과제 집착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성취도는 높아질 텐데 그 정도가 0.37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공식을 살펴보면 이제는 이 앞에 있는 계수들이 표준화된 회귀 계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셋 중에서는 학습 동기에 대한 회귀 계수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학습 동기가 이 세 개의 변수 중에서는 학업 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다중상관의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자, 상관이라는 것은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어느 정도를 공유하고 있는가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상관은 이처럼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어서
변수가 두 개씩 짝지어졌을 때 구할 수 있는 상관이었어요. 자, 그런데 회귀 분석 중에서도 다중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예측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잖아요. 간단하게 두 개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궁금한 것이 이 y라는 종속 변수와 x1, x2라는 이 독립 변수들의 군이죠. 이 독립 변수들이 통합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관을 가질 것인가? 자, 그게 궁금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y라는 변수와 x1, x2 이 두 변수가 통합적으로 가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중상관이라고 부릅니다. 다중상관. 자, 그럼 다중상관은 어떻게 구하죠? 얼핏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x1이랑 y를 한번 상관을 구하고 x2랑 y 간의 관계에 또 상관을 구한 다음에 얘네를 평균 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자, 그렇게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일단 기호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중상관은 대문자 R로 씁니다. 일반적인 상관 소문자 R로 썼었죠. 자, 그런데 소문자 R로 썼을 때는 상관을 구하는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우리가 소문자 R을 쓰고요. 다중상관은 이 상관을 구하는데 개입되는 변수가 여러 개일 때 그때 우리가 대문자 R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y라는 종속 변수와 이 독립 변수의 세트가 종합적으로 이루는 상관은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요. 이 독립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예측한 y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측된 y값과 실제 y값, 이 둘 간의 상관을 구한 거랑 수리적으로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귀식을 이용해서 b0 플러스 b1x1 플러스 b2x2 이렇게 해서 예측값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어떤 학생의 이 y값은 b0 플러스 b1x1 b2x2 다음에 뭐가 붙어 있다 그랬죠? 오차가 하나 붙어 있어야지만 이 개별 사례에 대한 값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은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값이 이제 yi인 것이고요. i번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y값, 그것과 이 회귀식을 이용해서 이 y값에 대해서 예측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것, 그게 바로 다중상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중상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다중상관을 그냥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곱을 해서 쓰고 그것을 R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다중상관은 R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R제곱, R스퀘어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 R스퀘어를 다른 말로 하면 결정계수라고도 부르는데 그 의미를 보면 자, 여기 이제 Y라는 종속변수가 있죠. 이 종속변수를 나타내는 이 동그라미,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종속변수를 나타내는 이제 어떤 별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y값이 높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y값이 낮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스캐터 되어 있잖아요. 이제 분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y값 중에서 독립변수인 x1과 x2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부분은 색깔로 나타내 보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합한 것이 바로 이제 R 스퀘어에 해당하는 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y가 이제 종속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큰 동그라미를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전체 종속 변수가 차지하는 전체 이제 분산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중에서 예측 변수, 독립 변수인 x1과 x2가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자, x1이 고유하게 설명하는 부분과 x2가 고유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 x1과 x2가 공동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y만 보겠습니다. 이 y 전체 동그라미 중에서 x1과 x2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은 제가 초록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겠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이제 R 스퀘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y라는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x1이 y를 설명하는 부분이 아까보다 훨씬 영역이 크죠. 또 x2가 y를 고유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영역이 큽니다. 또 x1과 x2가 공동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죠. 착시 현상 때문인지 이 왼쪽에 있는 y 동그라미가 조금 더 커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제가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 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똑같거든요, 크기가. 자,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을 비교를 해보시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x1과 x2라는 변수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종속 변수 y 중에서 이 두 개의 변수로 설명되는 부분이 비율이 상당히 작죠. 반면에 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종속 변수 y 동그라미 영역 중에서 x1과 x2로 설명되는 그 영역의 비율이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r 스퀘어를 구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왼쪽에 있는 r 스퀘어가 오른쪽에 있는 r 스퀘어, 요거를 모형 A라고 하고 이거를 모형 B라고 해볼게요. 비교했을 때 어떤 r 스퀘어가 더 클까요? 당연히 이쪽 r 스퀘어가 크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종속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측 변수를 투입을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A 모형과 오른쪽에 있는 B 모형, 이 두 모형 중에서 A 모형에 투입한 변수들의 설명력보다 B 모형에 투입한 변수들의 설명력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Y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예측 변수들을 잘 선택해서 모형에 포함시켰구나. 즉 예측 성능이 굉장히 높은 모형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R-스퀘어라는 지표는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예측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또 이 모형이 데이터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그 판단의 기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오늘 그 회귀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린 부분도 있고 또 뒷부분에 나오는 심화 내용이지만 지금 살짝 개념을 소개해드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각자의 배경에 따라서 오늘의 강의가 좀 쉬운 분들도 계셨을 거고 좀 어려운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이 전통적인 통계학 분야에서 접근하는 이 회귀분석의 기법에 대해서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두시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의 관점에서 이 회귀분석이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